안녕하십니까? 한방내과학교실 백경민입니다. 오늘은 뇌졸중 재활의 침치료가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침이 어떠한 기전으로 뇌졸중 회복에 관여하는지 알아보고 뇌졸중 침 치료 원칙과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뇌졸중 환자 침 치료를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몇 가지 알아보고 또 뇌졸중 환자의 특성상 침 치료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 치료는 많은 실험적, 임상적 연구를 통해서 뇌 손상 후 신경기능 회복에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 중 하나로 인정되고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허혈성 뇌졸중 재활에서 어떤 기전에 의해서 침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발표한 논문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침 자극이 BDNF, VEGF 등과 같은 신경 영양인자의 발현을 증가시켜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질환의 병변 초기에 신경 전구세포의 증식과 분할을 활발하게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특정 혈위의 말초신경을 자극함으로써 뇌 내의 다양한 신경 영양인자의 발현을 유도하고 이러한 신경 영양인자는 자가분비나 겹분비와 같은 신호 전달을 통해서 신경 기능 회복과 같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 자극이 항혈관 신생인자를 억제시키고 또 VEGF, 안지오제닌 1과 같은 혈관 신생인자들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나이트릭 억사이드 분비를 증가시키고 안지오텐신 2 발현은 감소시키는 등 혈관작용 메디에이터들을 조절해서 뇌혈류를 조절하고 안정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뇌졸중 후 염증 반응으로 신경세포의 사멸이 진행되는데 침 자극이 내인성, 외인성 패스웨이를 조절해서 세포 사멸을 억제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 자극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나 과발현을 조절하고 항산화 효소 활성을 증가시키고 또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방출을 억제하고 또 뇌손상 후 일어나는 혐기성 대사에 의한 락테이트 농도 조절에 관여하는 등 여러 가지 신경화학 물질들을 조절해서 신경세포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사이클릭 AMP, 프로틴 카이네즈 A, 크랩 이와 같은 경로를 조절해서 해마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뇌졸중으로 인한 뇌손상 이후 침 자극이 뇌 안에서 다양한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신경의 회복과 기능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다양한 침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침 치료가 뇌졸중 재활에 있어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우리가 뇌졸중 환자들 침 치료를 할 때 어떤 침을 사용할지, 어떤 경락, 어떤 혈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하는 등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중풍인지 아닌지를 진단하고 한의학적 진단법인 망, 문절을 통해서 화열, 습담, 기허, 음허, 어혈 등 변증 진단을 합니다. 또 의식 상태와 신경학적 증상, 동반 증상을 살펴서 중증도를 판단하고 채침을 쓸지, 전침을 쓸지, 두침을 쓸지 아니면 약침을 병행해서 쓸지를 결정하고 또 증상에 따라서 경락과 경혈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극 부위나 강도에 따라서 침의 굵기와 길이를 선택하게 되는데 환자들이 아픈 것을 못 견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 규격 2030이나 아니면 3040의 호침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유침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로 합니다. 뇌졸중 환자들은 편마비, 언어장애, 안면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변증에 따라서 동반되는 증상들이 다양한데요. 각 환자의 병증에 맞게, 변증에 맞게 치료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화열변증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자는 편마비, 안면마비, 언어장애와 함께 두통, 현운, 안구충혈, 구갈, 구고, 변비와 같이 열이 치성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편간식풍하고 청열작용이 있는 수족양면경의 경혈을 위주로 사용합니다. 화열, 습담, 어혈과 같은 실증은 사법, 기허, 음허와 같은 허증에는 보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변증 체계와 원리에 따른 치료법도 쓰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는 뇌졸중 각 증상에 대해서 많이 활용되는 혈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풍 7처혈이 있습니다. 7개의 혈들이 있는데요. 먼저 백회혈은 양쪽 귀에서 올라간 선과 전발제에서 올라간 선이 만나는 지점, 전발제 위쪽으로 오촌 지점이 백회혈이 되고요. 곡빈혈은 귓바퀴 끝을 지나는 수평선과 또 관자놀이 머리카락 경계선의 뒷모서리를 지나는 수직선이 만나는 지점, 또 견정혈은 목 뒤 7째 목뼈 가시돌기와 어깨뼈 봉우리 가쪽 끝을 연결하는 선의 중점입니다. 여기는 침감이 비교적 강하고 아래에는 폐천부가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자극을 주거나 깊게 찌를 경우는 혼침이나 기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곡지는 우리가 팔꿈치를 굽혔을 때 팔 오금주름 가쪽 끝에 오목한 곳에 있습니다. 다리에서 보면 풍신은 넓적다리 가쪽면, 양팔을 넓적다리에 나란히 늘어뜨리고 똑바로 섰을 때 가운데 손가락 끝이 닿는 엉덩정강근 막뒤 뒤쪽에 오목한 곳에 취혈하면 되고요. 족삼리는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독비혈 아래쪽 삼촌에 취혈하면 됩니다. 또 현종혈은 종아리뼈 앞쪽으로 바깥 복숭아뼈에서 몸쪽으로 삼촌이 되는 지점이 바로 현종혈이 되겠습니다. 이 중풍 7처혈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의식장애가 동반될 때는요, 머리에 있는 혈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백회, 사신총, 인당혈, 또 구급혈인 십선혈이나 발끝에 기단혈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백회혈은 양쪽 귀에서 올라간 선과 전발제에서 올라간 선이 만나는 지점, 전발제 위쪽으로 오촌 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신총은 먼저 백회혈을 취혈한 다음에 백회에서 전후 좌우 각 1촌 거리에 있는 4개의 혈을 취혈하면 됩니다. 인당은 이마에서 두 눈썹 사이에 오목한 곳이고요. 십선혈은 열 손가락 끝, 손톱에서 0.1촌 떨어진 지점인데 여기에는 삼능침으로 사혈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단혈은 십선혈과 마찬가지로 10발가락, 발에서 10발가락 끝, 발톱에서 0.1촌 떨어진 지점으로 마찬가지로 구급 시에 삼능침으로 사혈해 주면 됩니다. 또 편측의 운동장애나 감각장애가 나타날 때가 있죠. 이때는 팔다리 다음의 혈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상지 쪽의 혈들을 보면 견우혈은 위팔을 외전할 때 어깨뼈 봉우리 앞뒤로 2개의 오목한 곳이 나타나는데 어깨뼈 봉우리 앞쪽에 보다 더 오목한 곳에서 취혈하면 됩니다. 곡지는 팔꿈치를 완전히 굽혔을 때 팔 오금주름 가쪽 끝에 오목한 곳에서 취혈하고 외관혈은 아래쪽 뒤쪽 면, 좌뼈와 노뼈 뼈 사이의 공간의 중점, 손등 쪽 손목주름에서 몸쪽으로 2촌 떨어진 곳인데 외관과 상응하는 앞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경혈은 수거름 심포경의 내관혈이 됩니다. 수삼리는 아래팔 뒤 가쪽면, 팔 오금주름에서 아래쪽으로 2촌 내려와서 있는 부위를 취혈하면 됩니다. 또 합곡은 손등, 둘째 손허리뼈 중점에서 노뼈 쪽으로 취혈하면 되고요. 양지혈은 손가락 넷째와 다섯째 손허리뼈 사이를 따라서 몸쪽으로 움직이다가 손등 쪽 손목주름과 만나는 오목한 곳에서 취혈하면 됩니다. 중저혈은 손등에서 넷째와 다섯째 손허리 손가락 관절 몸쪽 오목한 곳에
취혈하면 되고요. 팔사혈은 주먹을 가볍게 쥐었을 때 5 손허리 손가락 관절 사이 오목한 부위, 이 4개의 혈, 좌우 모두 8개의 혈인데 손등과 손바닥의 경계면에서 취혈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지에서는요, 환도, 풍시, 양릉천, 현종, 해계, 족삼리, 골륜, 태충, 조기묵, 속골혈 이런 혈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환도혈을 보시면 환도혈은 고관절의 큰돌기 윤기와 엉치뼈의 틈새를 연결하는 선에서 가쪽으로부터 3분의 1, 안쪽으로부터 3분의 2가 되는 지점인데요. 옆으로 누워서 넓적다리를 올려서 엉덩관절을 굽혔을 때 쉽게 촉지되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시는 넓적다리 가쪽 면에 있는데 양쪽 팔을 넓적다리에 나란히 늘어뜨리고 똑바로 섰을 때 가운데 손가락 끝이 닿는 엉덩정강근 막뒤 뒤쪽에 오목한 곳이 바로 풍시혈이 됩니다. 양릉천은 종아리뼈 머리 앞쪽 오목한 곳에 있고 경골 후연을 따라서 비스듬히 아래로 자입하게 됩니다. 족삼리는 바로 누워서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독비혈 아래쪽 삼촌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종혈은 종아리뼈 앞쪽으로 바깥복사뼈에서 몸쪽으로 삼촌되는 곳인데 반대쪽엔 족태음 비경의 삼음교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발까지 내려와서 해계혈은 발목 관절 앞면 중앙 부위에 있는데요. 긴 엄지 편근 힘줄과 긴 발가락 편근 힘줄 사이에 오목한 곳에서 취혈하면 됩니다. 조기묵은 넷째와 5째 발허리뼈 바닥 사이인데 5째 긴 발가락 편근 힘줄의 가쪽 오목한 곳에 취혈하면 됩니다. 골륜혈은 발목 뒤 가쪽 면에 있는데요. 바깥 복숭아뼈와 발꿈치 힘줄 사이에 오목한 곳에 취혈하게 됩니다. 또 태충혈은 첫째와 둘째 발허리뼈 사이 오목한 곳이고요. 팔풍혈은 발등 부위, 5 발허리 발가락 관절 사이에 오목한 부위 4개, 좌우에 합치면 모두 8개의 혈로 손의 팔사혈과 같이 발등과 발바닥의 경계면에서 취혈하면 됩니다. 자, 언어장애가 나타날 때는 아문, 또 수구, 천돌, 용천, 신문, 지구, 풍부혈을 사용합니다. 먼저 아문혈은 목 뒤 정중선에서 둘째 목뼈 가시돌기 위쪽 오목한 곳에 있는데요. 풍부를 먼저 취혈하고 풍부 아래쪽 0.5천에서 취혈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연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찌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혈입니다. 풍부혈은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등 세모근에 힘을 뺀 자세에서 후발제의 중점에서 뒤통수뼈를 향해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오목한 곳에서 취혈하게 됩니다. 수구혈은 얼굴 인중 정중선의 중간 지점이 바로 수구혈이고요. 천돌혈은 양쪽 빗장뼈 안쪽 끝 사이에 중점, 오목한 곳에 취혈하면 됩니다. 금진오객혈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혈을 위로 말아서 혀 밑에 설소대 양측에 정맥 왼쪽을 금진, 오른쪽을 오객으로 취혈하게 됩니다. 지구혈은 아래팔의 뒤쪽 면, 좌뼈와 노뼈, 뼈 사이 공간의 중간 지점인데요. 손등 쪽 손목주름에서 몸쪽으로 3촌 올라가면 지구혈이 있습니다. 신문은 손바닥을 위로 향했을 때 콩알뼈 몸쪽 모서리의 노쪽 오목한 곳에 있는데요. 손바닥 쪽 손목주름 위에서 취혈하면 됩니다. 용천혈은 발바닥 부위에 있는데요. 발가락을 굽혔을 때 발바닥의 가장 오목한 곳에 용천혈이 있습니다. 이곳은 침감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안면마비에는 그림과 같이 협거, 지창, 합곡, 수구, 중안, 영향, 양백, 풍융 이런 혈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창혈은 입꼬리 가쪽으로 0.4촌에서 취혈하는데요.
안면신경마비를 치료할 때는 옆에 있는 조경명 위경의 협거혈로 투자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협거혈은 턱뼈각의 이등분 선 위에 있는데요. 입과 치아를 굳게 다물면 저작근이 볼록하게 튀어나오죠. 또 다물었던 치아를 놓으면 오목하게 또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협거혈을 치열하면 됩니다. 수구혈은 얼굴 인중 정중선의 중간 지점입니다. 영향혈은 얼굴에서 코 입술고랑 위, 콧방울 가쪽 모서리의 중점과 같은 높이에서 치열하게 됩니다. 또 양백혈은 눈의 동공 중심에서 수직으로 위쪽, 눈썹 위쪽으로 일촌이 됩니다. 합곡은 손등, 둘째 손허리뼈 중점에서 노뼈 쪽으로 치열합니다. 중화는 복부에 있는데요. 복부 앞 정중선 상에서 배꼽에서 위쪽으로 사촌 지점에 있습니다. 풍흉혈은 종아리 앞 가쪽면에, 앞 정강근의 가쪽 모서리에 있고요. 독비와 해계를 연결한 선을 16촌으로 잡았을 때 그 중간 지점을 치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임상에서 뇌졸중 환자에게 침치료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 또 고려하게 되는 점들을 몇 가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침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또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7일에서 10일 정도 급성기 동안 양방치료를 위주로 받습니다. 그 이후에 재활을 하기 위해서 양방치료를 쭉 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한방과 양방을 병행해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여러 연구들에서 살펴봤을 때 물리치료를 매일 받는 상태에서 뇌졸중 발생 한 달 이내에 하루 2번 침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1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좀 더 늦게 한방치료를 받은 환자들보다 운동장애나 일상생활 자립도 관련 평가 지표에서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발병 후에 대개 근육의 강직, 관절의 구축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능한 더 빨리 1개월 이내에 침치료를 시작할 경우 더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 상지는 가능한 빨리 한방치료를 시작해서 발병 후 3개월까지 치료를 지속할수록 효과가 좋고 하지 쪽은 한방치료 시기에 빠르고 느린 것과는 연관성이 없지만 치료를 길게 할수록 치료 기간이 길수록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는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뇌졸중 발생 이후 바로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혈압이 안정되면 침치료를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양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 후에 전원하는 경우는 보통 7일에서 10일 지난 후부터 침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입원한 환자들은 매일 침치료를 하고요. 외래치료의 경우는 주 3회 이상 치료를 합니다. 환자마다 경과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 6개월에서 3년 이상 한방치료를 받는데 느리지만 꾸준한 증상 개선이 있다면 3년에서 5년 정도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보통 음경락보다 양경락의 혈들, 상지는 곡지, 수삼리, 외관, 합곡, 하지는 또 족삼리, 현종 이런 혈들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문헌에서도 음경락보다는 양경락의 경혈을 더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경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양경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뇌졸중 재활에 대한 음경과 양경의 침치료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연구에서 보면 45명에게는 음경인 수태음, 족태음 경락에 자침하고 30명에게는 수양명, 족양명 경락에 자침을 했더니 상지 근력 증가와 관련성이 높은 척도인 주관절 굴곡 근력과 상지 운동 수행의 평가적 측면에서는 음경 전친군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만 경직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지의 경직 감소와 관련성이 높은 척도인 경관절 외전 가동 범위의 증가와 경관절 통증의 감소에서는 양경 전친군이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만 근력 증가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아서
경직 완화가 목적인 경우에는 수사명경이 효과적이고 근력 증가가 목적인 경우에는 수사문경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뇌졸중 후유증기 환자 중 하지에 강직이 있는 7명을 대상으로 양경락 시술군과 음경락 시술군으로 나누어서 전침 시술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비교했는데 두 군 모두에서 강직이 호전되는 것을 보였고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는 결과입니다. 임상적으로 볼 때는 뇌졸중 환자들은 근육의 강직과 주관절, 슬관절의 구축이 잘 생기는데요. 신전근이 위치한 양경락을 취하는 것이 강직과 구축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더 효과적이고 또 실제 환자들도 이 음경의 혈보다는 양경의 혈들을 자극할 때 덜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풍 환자 침 치료를 할 때 우리가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환측을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건측을 치료할 것이냐. 한의학 기본 이론서인 내경에서는 거자법이라고 해서 좌측의 병인 경우는 우측 혈위에 침 치료를 하고 우측의 병인 경우는 좌측 혈위에 침자한다는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임상에서도 다양한 질환에서 이 거자법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뇌졸중 치료에서도 건측에 침 치료하는 거자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최근 뇌졸중에 대해서 환측과 건측에 침 치료하는 방법 중 어떤 게 우수한지 기능 회복을 비교한 임상 논문에서는 거자법과 비거자법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스펙트를 이용해서 전침 치료 전후의 뇌 혈류량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 침 자극 시에 대측 되뇌뿐만 아니라 동측 되뇌에서도 뇌혈류가 증가되는 결과를 보여서 거자법 치료군이 비거자법 치료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거자법을 사용해서 건측의 침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아픈 촉을 치료받아야 낫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환측을 우선적으로 치료하고 건측도 함께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침 자극을 할 때는 환측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에서 강직이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침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저빈도 또는 고빈도 중 어떻게 자극을 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기침 치료를 통해서 뇌졸중 후 경직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요. 4Hz, 60Hz, 50Hz 또는 1에서 2Hz 등 다양한 프리퀀시로 연구를 해본 결과 이 모두에서 경직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도 있고요. 최근에는 전침의 주파수를 달리했을 때 fMRI 상에서 활성화되는 뇌 영역의 차이가 나타났고 또 고주파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저주파를 사용했을 때 이 운동을 담당하는 모터 에어리아의 활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뇌경색 환자의 운동기능 회복을 위해서 2Hz와 120Hz로 전침 치료를 비교해 본 결과 저주파 전침 치료군에서 더 나은 회복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결국 실제 임상에서는 2에서 4Hz 환자가 참을 수 있을 만한 인텐시티로 강직성 마비의 전침요법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지의 근력 저하로 인해서 경관절의 아탈구, 또 시상증후군, 근골격계 통증, 다양한 원인으로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추성 통증은 저리고, 쑤시고, 타는 듯하거나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자발통으로 나타나고 또 이것이 또 재활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치료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에서는 적극적인 통증 관리가 신경학적 기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침법을 사용하든지 통증에 대한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채침, 봉약침 비교 연구에서 봉약침을 사용했더니 통증에 더 효과적으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감각과민이나 통증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뇌졸중 환자에게 봉약침이나 어혈약침과 같은 약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각한 알러지 반응으로 위험에 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침 사용 전에는 피부 반응 검사, 또 저용량부터 서서히 용량을 늘리는 이런 신중한 과정을 통해서 약침 사용은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또 채침, 전침, 두침, 약침, 피내침 여러 가지 뇌졸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침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침법이 제일 효과적일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침법을 사용해도 치료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알려드리자면 강직성 마비에는 전침이 보다 효과적이고 또 뇌졸중 후 동반되는 각종 통증 관리에는 전침이나 약침 또는 야간에는 피내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언어장애나 실조증에는 채침과 두침을 병행해서 응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경과를 보면 중대뇌동맥 폐색의 경우에 상지의 회복이 하지의 회복보다 느린 경우가 많고 또 경관절의 아탈구로 통증이 동반되면서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경학적 기능의 회복은 어깨 고관절과 같이 체관부의 근력 회복이 손, 발과 말단부의 회복보다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임에 있어서는 근육 강직과 관절 구축의 변화로 굽히는 것이 쉽고 펴는 동작들이 어렵고 회복에 있어서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굽혀진 상태로 강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회복이 느리고 후유증이 많이 남으면 환자들은 결국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우울증도 많이 동반되게 됩니다. 신경학적 증상들은 뇌졸중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거의 대부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젊고 기저질환이 없던 건강한 사람들이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그리고 매일 또는 주 3회 이상 침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단기간 내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환자들 침치료 시에 주의해야 하는 경우를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물게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침감이 강한 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침감이 강한 혈에 자극을 하거나 두침을 놓고 전침을 연결한 경우 간질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저의 병력이 있는지 최근 머리 수술을 한 병력이 있는지 잘 체크하고 또 자극의 강도를 낮춰서 주의해서 침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심장 박동기를 삽입한 환자에서는 강한 자극은 피하는 것이 좋고 또 전침은 인공심장 박동기의 전기적 오류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서 심장질환이나 심각한 부정맥이 있는 환자들은 침자극 시의 반응들을 주의해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은 조작이 쉽고 효과가 빠르고 대체적으로 안전하지만 침습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출혈이나 멍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뇌경색 환자들은 대부분 2차 예방을 위해서 항혈소판제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하면 지혈이 지연돼서 멍이 크게 들거나 출혈량이 많아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이런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도 매일 침을 맞고 있지만 발침 후에 출혈이 생긴 부위는 없는지 또 지혈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첫 진료 시에 침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몸의 여러 곳에 출혈과 멍이 많이 나타난다면 침치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